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또 뭐 데모하다가 결국 위수령 71년도에 학교를 제적당하고 그다음에 강제 징집하고 어렵게 8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의 연합통신, 동양통신 기자가 됐는데 뭐 이 지역의 하고 정치인으로 나중에 변신했지만 김태용 씨가 그 당시에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김태용 씨랑 뭐 몇몇 기자가 만나는 비밀 서클 같은 게 있었습니다. 80년 광주가 터졌고 그래서 이것을 그 뭐 폭도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라고 언론 지침이 내려와서 제작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등등.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안사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태용 씨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 이름. 그래서 뭐 완전히 일망타진을 당하게 됐고 특히 5.18 등등 해서 제가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갔고 와보니 해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18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언론인으로 지났을 텐데 학자 손호철, 대학 교수 손호철을 만든 게 5.18이 아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두환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비추고 있는 게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얼굴이 제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제 대학 동기고 두 사람 다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나병식 씨입니다. 두 번째는 윤암봉 씨고요. 나병식 대학 동기이고 나이는 많았습니다만 저보다 뭐 삼수를 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민교 활동도 하고 등등 특히 제가 전남대에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 제가 아까 김대중 때문에 감옥을 가고 등등 했는데 그 굉장히 김대중 씨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병식이가 그 당시에는 반단이 호철아 그러더니 너 얘기는 다 내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내 몸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주의는 지인, 즉 유전자에 들어있는 것 같다. 이성으로는 이해하는데 네가 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 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늘 올해가 박관현 열사가 결국 그 옥중투쟁으로 목숨을 잃은 40년이 되는 해이고요. 한국민주화의 꽃인 5.18 관련 기록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지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93년 전에 광주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일제 저항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벌린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시기에 제가 기록관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주도하고도 해방 후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친일 경찰에 의해 투옥됐다가 한국전쟁 초기에 학살당한 장제성 선생님을 비롯한 광주 학생운동자 참여자들, 그다음에 박관현, 윤상원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진 5.18 열사들의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올리면서 저의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본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18의 역사적 유산은 얼마나 실현됐느냐라는 것이죠. 6월 항쟁, 아까도 이야기한 6월 항쟁 덕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가 승리하고 반쪽짜리 승리로 됐습니고 또 거기다가 3당 통합 등등 민주화 진영의 분열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만큼 엄청난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가장 공신력이 있고 보수적이지만 한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1등급이 아니라 1.5등급입니다. 왜? 시민권을 아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입니다. 대만은 공산당을 합법화해서 1등급인데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정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정치학계에서는 이미 이건 뭐 하나의 정설입니다. 특정한 그 사상이나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부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 징후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할 수 있고 지금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 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에 도입한 시장 만능,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그것도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에 의해서 시장주의에 의해서 사회민주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결국 IMF 경제 위기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려운 조건 하에서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한 공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 결과가 바로 헬조선 흑수저 사회다. 저는 헬조선 흑수저 사회가 제 3기가 있었다고. 1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2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고요. 이제 3기로 넘어가고 있는. 주목할 것은 이 놀라운 결과다. 정치적 결과는 바로 말하면 박정희 향수와 포퓰리즘의 등장이다. 97년 대선 결과를 보면 가난할 사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제 뒤에 이제 그 표가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나고 나자 결국 이 정부들이 서민과 중산층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자 97년 대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지역주의 문제 많이 희석되었다고 하지만 소수자로의 호남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려된 것은 영충호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영충호는 호수 이름이 아니라 영남, 충청, 호남의 준마 약자입니다. 즉 인구수에서 충청이 호남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호남의 인구 축소이고 지역주의 구도가 지속되는 한 호남 수적으로 점점 호남은 소수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저항권의 문제입니다. 저항권은 이제 진보 진영의 담론을 넘어서 극우 보수 진영의 담론으로 변신했습니다. 조갑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좌파 정권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군을 무장봉기를 추구하는 글을 썼다가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그 촛불항쟁이 이제는 태극기 부대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막상 당선이 되자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식의 산업민주주의를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정권 그리고 보수 정권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한 경쟁의 체제를 넘어서서 상생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97년 이후에 자리 잡은 미국식의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즉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고려하고 이를 조정하는 유럽식의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존망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가 5.18의 핵심 정신이지만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문제 한계를 안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의 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권, 식물권 등 모든 생명의 생명권, 모든 자연이 존재하고 유지하고 그 삶의 주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의 작고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 2008년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자연권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자연을, 지구 공동체를 해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한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 교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은 1인 1표입니다. 따라서 모든 표가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인구 차이 등에 의해서 표의 가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거대 보수 지역 양당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교수들이나 운동가들이 오면 한국의 사회운동들이
활발하고 거리의 정치가 활발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부럽기도 하지만 낙후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도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정치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제도 정치의 불임성이 결국 거리 정치의 폭발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 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일식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슷한 것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국힘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오히려 독점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국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찍은 표에 비해서 거대 양당의 찍은 표는 약 7배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위선과 오만을 민주화 진영도 광주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됐고요. 이제 위성정당 금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5.18의 정신을 현재 속에 실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문제는 2030, 특히 2030 남성의 보수화입니다. 2030 세대의 보수화는 우리 미래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의미하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3사의 출구 조사를 보면 2002년 대선에서 20대 남자는 36.3%가 이재명을 지지한 반면에 무려 58.7%가 윤석열을 지지해서 60대 이상 이후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댔습니다. 광주의 경우 세대별 투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 실시한 여러 조사들은 광주 호남의 경우도 2030의 경우 보수화의 추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단초를 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9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로 나아간 뒤에 어려서부터 이 같은 무한 경쟁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경쟁과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보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86의 사회적 자원 과다 독점은 이들의 상실감을 가속화시켜서 보수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8의 역사적 체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보수화되고 있고 특히 보수적 정치적 커뮤니티에 경도되면서 북한 특공대설 등 가짜 뉴스를 받아들일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만난 광주의 2030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 5.18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같은 2030 세대, MZ 세대에게 5.18을 어떻게 알리고 5.18 정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는 기득권층이 된 그러면서도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는 586 정치인들의 자기 성찰과 내려놓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서만이라도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에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세대의 할당제 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제목은 경계를 넘어 공감과 연대의 기억으로입니다. 이 제목처럼 이제 우리는 80년 광주의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기초에 다양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갈 때 우리는 포퓰리즘과 포스트 진실 사회라고 하는 역사적 반동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장제성, 윤상원, 박상훈, 박관현 그리고 많은 이름 없는 열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박관현 이름을 듣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학술대 40주기를 마련해 주신 올 아카이브 홍인학 관장님이여 여러 일꾼들에게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박관현 선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뵀습니다. 그때 박관현 선배 광주고
1학년 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큰형님이 영어 그 교사여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영어를 과외를 받았습니다. 관현영이 원래 목표가 서울법대를 가고 훌륭한 그 법조인이 되는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이 남는 것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닭을 갖고 왔고 저희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9년도 제가 7월 17일 날 지미 카터 방한을 계기로 해서 그때 석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나와 보니까 박규선 씨가 타계에 계셨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이제 망월동은 망월동인데 지금 이런 신묘역이 아니고 완전히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박규선 묘에 그때 박관현 선배하고 저하고 윤상원 선배 이렇게 같이 가서 소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 2월에까지도 박관현 선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열렬한 투사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80년 2월까지도 주위에서 나더러 학생회장 나가라는데 나는 지금 아버님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효도하려면 행정고시인가 모형고시인가 합격해야 되고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계속 학생회장 나가라 해서 고민이다라고 하길래 제가 나가보시오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충고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5월 27일 도청 진압된 이후 역사를 보고서 다시 과거를 보는데 80년 방금 우리가 그 박관현 선배의 육성을 들었지만 햇불성에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이 이렇게 피바다가 될지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박관현 선배가 5.18을 맞이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수유리에 전복길 씨의 고모집이 있었습니다. 전복길 씨 고모집을 윤상원 씨하고 박관현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복길 씨 고모집을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박관현 씨가 전복길 씨 고모집에서 은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장도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입었던 옷과 구두가 윤상원 씨가 준 양복과 윤상원 씨가 준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관현 씨 그 누님이 야야 그만 그 더러운 구두 좀 치워라 했는데 불구하고 이 구두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증오에 대한 10분의 1만이라도 내부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에서 무지 자기가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투사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저주의 10분의 1만 우리 내부로 돌리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이 친구가 내 노동운동한테 후배거든요. 형,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요. 국가보안 폐지에 반대한대요. 왜? 그럼 국가보안 폐지에 반대하면 이 정당이 무슨 정당이요? 똑같은 구구정당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틀렸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 반대하면 그게 무슨 정당이요? 윤석열 국민이면 뭐가 틀려요? 제 작가님 우리 조규백 우리 그래서 당시 80년 5월 27일 날 죽은 전남대 이정현 소빈 유영선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지금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광주의 의향 광주의 정신을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는데 유영선 씨가 5월 24일 죽었다는 것을 이번에서 알았습니다. TK 대 호남이 서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저 새끼들 때문에 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역주의에서 그건 전면화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악셀레이트 역할을 한 것이 3당 통합이죠. 그건 뭐 3당 통합이 역사적으로 제일 좋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그러니까 지역 할거주의에서 지역 패권주의로 넘어간 거죠. 패권주의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87년, 그러니까
87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점 3당 통합은 하나는 지역 연합으로서 있고 그다음에 정파 연합이잖아요. 근데 정파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DJP 연합은 왜 호남에서는 욕 안 해요? 독재자하고 손잡은 거잖아. 왜 안 해요? 욕 안 해요? 그거는 똑같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 그것도 지역 연합이고 방어적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윤한봉이 가장 깊이 이야기한 문제였어요. 윤한봉이 공개적으로 호남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야, 저쪽에서는 그래도 3당 통합 때 대구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주에서는 DJP 연합 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 윤한봉이 그 문제를 가장 집요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양반이 우리에게 글을 줘줬기 때문에 제가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이었는데 거기 잡지에 이제 글을 쓰게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3당 통합은 분명히 지역주의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것이 전면화된 계기는 87년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김대중 전두환 박정희가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양김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3당 통합도 이야기했죠.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최소한 광주 지방자치에서만이라도 소수자가 갈 수 있는 연동형을 도입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세대 할당제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중앙 정치를 못하더라도 지방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호남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걸 떡을 내놓겠어요.